시니어가 중심이 되는 세상, 당신의 라이프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 길잡이 시니어 라이프 온. 안녕하세요, 박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주입니다. 네, 윤주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아직은 뭐 비교적, 네. 앞에 비교적을 붙일게요. 비교적 젊은 편인데 그래도 요즘 저희 어머니를 보면 제가 네.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예. 어머님이 왜요? 예전 같지가 않으세요. 신체적인 능력이. 예, 뭐 이렇게 물건도 잘 못 잡으시고 이렇게 들고 가다 가끔씩 떨어뜨리시고. 그거 저도 그러는데. 벌써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뭐 문에 이제 문턱이 있잖아요. 네. 거기도 잘 못 넘으실 때도 있고. 아. 예전에는 이제 혼자 공원도 자주 걸으러 가셨는데 네. 요즘은 혼자 가면 혹시라도 넘어질까 봐 어머. 걱정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나이 들면 누구나 그래. 이렇게 하고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이게 내 몸에서 와, 지금 안 좋다. 좀 도와달라. 이런 신호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그 재활이라는 말이 특별한 상황에만 쓰이지 않는다고 해요. 맞아요,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이 심신의 재설계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설계를 하시는 분을 모시고 네.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장기현 고문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현재 우송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이자 전 세브란스 병원 작업치료사 그리고 대한작업치료사협회 협회장을 역임한 장기현 교수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작업치료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또 초고령 사회의 작업치료의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작업 치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 볼 텐데 작업 치료하면 우리 고문님 이 단어가 저는 좀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이 작업 치료사의 직업의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게요. 작업치료는 아직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뭐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시거나 뭐 재활 치료를 받으셨거나 하면 좀 아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 생소하게 느끼시는데요. 작업치료사라는 직종은 의사나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네. 대학에서 작업치료학을 전공하고 국가 시험을 거쳐서 국가 면허를 취득한 전문 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고문님이 이제 협회장을 한번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시고 이제 지금은 고문으로 계시고 교수님으로 지금 재직 중이시고. 네. 자, 오늘 그 작업 치료 굉장히 뭐 좀 저는 생소합니다만은 자세히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네. 이 작업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은 어디가 좀 불편한 분들이에요? 네, 먼저 이제 작업치료에서 작업이라는 단어가 매우 생소하시기 때문에 네. 그 작업치료에서 얘기하는 작업과 작업치료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네. 공사하는 것도 작업인데.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일이나 직업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쵸. 네, 작업치료에서 얘기하는 작업이라는 거는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는 일상적으로 내가 나를 스스로 돌보는 활동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혼자 옷을 입고 밥을 먹고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고 이동하고 더 나아가서는 뭐 가사 활동도 하고 직업 활동도 하고 여가 활동도 하는 이런 것들이 모든 그 작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사고나 질환, 뭐 노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활동들 자기가 해야 하는 활동들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작업이라는 그런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활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치료하는 전문가가 바로 작업치료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작업이라고 하면은 개인이 일상에서 하는 그런 모든 활동을 네, 통칭하는 맞습니다. 그런 근데 이제 단어인가요? 주로 이제 많이 생각하실 거는 일상생활 활동을 이제 주로 하고 그 네. 외에도 뭐 직업 활동이라든가 여가 활동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오프닝에 저희 어머님이 얘기했던 그런 점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범주로? 네, 맞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런 작업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은 또 어떤 환자들이 있을까요? 작업 치료가 이렇게 널리 알려지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이부터 네. 노인까지 그
모든 연령대가 작업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활동을 하고 이제 활동을 하면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질병이나 사고, 선천적인 문제 때문에 활동을 못하게 된 그런 분들은 이런 작업에 문제를 갖게 되고 이런 활동에 문제를 갖게 되는 분들에게 그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작업치료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네. 분들이 대상이 사실 되고 있고 최근에는 초고령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네. 이런 그 노화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여러 가지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작업치료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나이를 불문하고 뭐 네, 성별을 맞습니다. 불문하고 네, 다 그렇습니다. 작업치료의 누구나. 대상이 되는 건데 연령대도 다양하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시니어 TV니까 고령자들의 작업치료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 고령자들에게 작업치료가 갖는 의미가 어떤 걸까요? 작업치료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활동을 스스로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고령자에게 자립이라는 거는 이 자신감과 자존감의 근본이 되고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평생을 살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작업치료사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기능뿐만 아니라 이 기능을 본인이 갖고 있는 기능을 일상생활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작업치료사가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고령자분들에게 작업치료는 굉장히 가까운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전문 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뭐 연령대는 다양하게 누구한테나 네. 해당이 되는 건데 자, 고령자들, 특히 이제 고령자들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작업 치료를 어떻게 좀 도움을 잘 받은 그런 구체적인 사례, 그러니까 더 좋아진 어떤 그런 경험들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이 또 이 고령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뇌혈관 질환인 뇌졸중에 걸리실 경우에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으로 가셨어요. 그러나 이제 안타깝게도 약간의 그런 장애가 남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접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군가의 도움을 계속 받으셔야 합니다. 작업치료는 실제 생활하는 곳에서의 본인이 그 오랫동안 계속 그 생활할 수 있도록 집안 환경을 좀 수정을 해준다거나 보조 도구를 활용하는 법을 알려준다거나 하는 부분으로 이제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고령자분들에게 굉장히 필요하죠. 예를 들면 네. 화장실이 편마비가 있거나 할 경우에 이용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 같은 거를 설치해서 혼자서 화장실을 가실 수 있도록 예. 한다거나 아니면 외출할 때도 턱이 있거나 하는 것들은 굉장히 그게 장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수정해주는 이런 것들을 제안해드리기도 하고 보조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기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계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작업치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전반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네, 치료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이 작업치료는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작업치료는 최근까지는 병원에서 주로 치료를 이제 실행을 했습니다. 네. 다 아시는 것처럼 대학병원이나 네. 재활병원, 요양병원에서 이제 치료가 거의 뭐 대부분은 시행이 되었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환자분들을 다 그 병원에서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역사회 내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네. 많은 기관들이 생겨났습니다. 뭐 보건소라든가 네. 그다음에 주간보호센터, 치매센터, 복지관 이런 데서도 지금 현재 작업치료가 시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돌봄 통합 지원법에 의해서 아마 방문 재활이라든가 이런 재택의료 같은 것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작업치료사를 그 지역사회 내에서 특히 방문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자, 우리 어르신들 하면 이제 가장 이제 신체적으로 불편한 거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암보다 더 무섭다는 치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치매가 요즘 정말 사회적인 문제라서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제 많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큰 문제인데 이 오늘 소개해 주신 작업 치료가 치매 예방에도 좀 도움이 되는지요? 그게 궁금해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업치료사는 여러 가지 기능을 이제 평가하는 역할을 하고 기능을 예. 증진시키는 역할을 우선 하고 그것이 일상생활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작업치료사들이 이제 치매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의 기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평가를 한 후에 치매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재활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서 치매 환자들이 사회적 고립을 막고 활발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오랫동안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치매 안심센터에도 작업치료사들이 근무를 또 이렇게 하고 있죠. 네네. 네. 치매 안심센터는 2017년에 정부의 그 어떤 그 정책으로 인해서 새로 생긴 그런 그 정부 기관인데요. 지역사회를 거점으로 해서 현재 보건소 내에 한 256개의 치매 안심센터가 있습니다. 그 치매 안심센터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 안에서 작업치료사도 현재 한 631명 정도 전체 그 치매 안심센터 인력의 한 14%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하는 역할은 네. 그 인지 기능을 평가하고 네. 그 인지 기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맞춤 훈련을 하고 뭐 그룹 인지 치료라든가 작업 치료, 일상생활 활동과 연결된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시행하고 가족 교육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치매 안심센터의 주요 기능이 5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맞습니다. 기능들이 있는지도 좀 설명해 네네네. 주시죠. 궁금하네요. 네네. 치매 안심센터는 우선적으로는 조기 검진, 그래서 이제 조기 발굴해서 검진하고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예. 치매 안심센터에서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하고 연계해서 치매를 진단받을 수 있도록 조기에 네. 진단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요. 네. 예. 인지를 강화하고 재활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작업치료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룹 인지 치료라든가 개인별 그런 그 인지 치료를 시행을 해서 네. 특히 경도의 그 인지장애, 그다음에 경증 치매 환자들의 치매 진행 속도를 완화시키거나 예방하는 그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치매 가족들이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치매 가족들의 그런 돌봄 부담이 굉장히 대단히 그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네. 치매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정서적 지지를 위해서 교육이나 상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허. 와, 그렇군요. 그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모니터링? 네네. 예. 치매 환자를 사실 발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를 발굴해서 이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개별적인 그런 맞춤 그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례 관리를 해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 지역사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은 그 혼자서 치매 안심센터에서만 진행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기관과 연계해서 이분들이 사회적 관계망 내에서 촘촘하게 지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거점의 역할, 지역사회 거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치매 안심센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 자, 그렇군요. 치매 안심센터 주요 기능 4가지 좀 살펴봤습니다. 5가지, 네. 5가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인지기능 강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도 참 요즘 벌써 그럴 나이는 아닌데 좀 깜빡깜빡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생활 속에서 인지기능을 좀 강화하는 활동 어떤 게 또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인지 능력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저하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내가 계속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사실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건 여러분 잘 알다시피 흔히 있는 낱말 맞추기 퍼즐 네. 뭐 이라든가 아니 보드 게임 이런 거 하실 수도 있고요. 독서를 틈틈이 한다거나 또 뭐 악기를 배운다거나 뭐 이런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거는 이제 평소에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상 중에서도 그 기억력 강화를 위해서는 내가 이제 마트 가기 전에 필요한 쇼핑 목록들을 이렇게 손으로 쓴 다음에 그걸 암기해서 한번 나중에 확인한다거나 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가족이나 친지들의 생일이나 기념일 이런 것들을 한번 계속 생각해서 기억했다가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주 훌륭한 네. 인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연구에서도 얘기하고 있다시피
신체 활동들이 굉장히 그 인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많이 움직이는 그런 습관, 그런 그 신체 활동을 평상시에 생활 속에서 하는 그런 습관들은 인지를 강화하고 자극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신경 써서 해주신다면 충분히 인지 기능을 유지하거나 혹은 또 약간 떨어졌을 때 회복하거나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 너무나 좋은 방법 감사드립니다. 저는 요즘에 가끔씩 어제 아침에 뭐 먹었지? 이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나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의식적으로 어제 아침에 뭐 했지를 일부러 생각하는 습관을 며칠 했더니 진짜로 전날이 되게 기억이 선명해지는 경험을 그래요? 했는데 오늘 아침에 뭐 먹었어요? 오늘 아침은 제가 지금 하루 한 끼를 먹고 있어요. 네. 네, 아침에 일상들을 이렇게 기억하는 습관 이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되나요? 네,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습관을 실천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 사실은 치매의 가장 문제는 장기 기억은 남아있지만 단기 기억에 문제가 생기는 게 가장 처음에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 기억을 높이는 그런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하시는 거 굉장히 훌륭하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잘하고 있네요. 받았네요. 감사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같이 하시죠. 네. 저 오늘 아침에 뭐 먹은지 기억이 안 나요. 안 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아침을 그래도 웬만하면 먹거든요. 간단하게라도. 네. 오늘 기억이 안 나네. 뭐지? 하여튼 연습 좀 해볼게요. 네, 연습해보시면 네, 생활 속에서. 효과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자, 다시 치매 안심센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멀리 왔는데. 그래, 빨리 돌아오세요. 자, 이 치매 안심센터 내에서 작업치료사들이 아까 뭐 한 14% 정도의 인력이 지금 상주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역할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이 인지 기능을 강화하거나 재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인지 기능이 실생활이랑 얼만큼 연결돼서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최대한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작업치료사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인지 기능을 훈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네. 일상생활과 연결된 그런 그 부분들을 훈련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이것도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작업치료사를 하려면 어떤 또 자격이 있어야 되는지 그거랑 네. 현재 치매 안심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작업치료사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작업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3년제 혹은 4년제 작업치료학과를 진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년이나 4년 과정의 작업치료학을 공부하신 다음에 네. 국가시험에 응시를 하시고 국가면허 작업치료사를 면허를 이제 취득을 하시면 작업치료사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시험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만 응시할 수가 있군요. 졸업 예정자 전공한 혹은 사람? 졸업자에게 그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주어지군요. 네. 작업치료사분들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세요? 현재 작업치료사는 한 2025년 현재 3만 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만 명?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주로 작업치료사들이 일하는 곳은 병원과 이런 재활병원 같은 의료기관에 한 60% 이상 근무를 하고 있고요. 40% 정도는 지역사회 기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보건소라든가 치매안심센터, 그다음에 이런 센터 이런 곳에 근무하기도 하고 네. 그 외에 여러 가지 공단, 이 건강보험관리공단, 그다음에 뭐 교통 안전공단, 그다음에 장애인 촉진공단과 같은 그런 공단과 기관에서도 이렇게 기능을 평가하거나 하는 역할을 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업치료사분들이 뭐 병의원 비롯한 전국의 곳곳의 기관에서 활약하고 계시고 또 치매 안심센터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활약을 해주시고 계시고 역할을,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이런 경험을 쌓고 나서 충분히 앞으로 우리 초고령 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런 초고령 시대에 대비한 여러 가지 그런 센터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뭐 주간보호센터라든가 관련된 그런 돌봄 기관들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스스로 운영자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직업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분뿐만이 아니라 작업치료사분들도 운영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자격이 있군요. 네. 지금 처음 알았네요. 굉장히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좋은 분들 계시면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한번 진학해보라고 한번 권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또 치매 안심센터가 또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기여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또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사실은 치매는 한 개인의 그런 문제이지 않고 전 국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책임을
같이 져야 된다는 맞아요. 그런 취지 아래 네. 치매에 대한 인식을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건 치매 낙인 없애기 그런 활동이라든가 네. 아니면 치매 친화적인 마을을 조성하는 뭐 이런 것들. 치매 환자분들이 뭐 거리를 배회하거나 할 때 그런 분들을 모셔다 드리거나 할 수 있도록 뭐 치매 안심약국, 뭐 치매 도서관, 뭐 네. 치매 이런 많은 그 기관과 연계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치매 인식에 대한 그렇죠. 강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 홍보 이런 것들이 치매 안심센터에서도 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오, 그래요. 그렇군요. 뭐 이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보건복지 서비스의 그야말로 핵심 거점이라고 네, 할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지역사회 거점의 역할을 네. 치매 안심센터가 하고 있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네. 정말 안심이네요. 네, 맞아요. 예, 치매 관련돼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네.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그 시니어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네. 뭐 지우 씨나 저나 저희가 제일 많이 한 말은 바로 초고령 사회. 맞아요. 이런 단어를 가장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기대 수명도 이제 좀 늘어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작업 치료를 잘 받으면 기대 수명도 좀 늘어날 수 있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말이 100세 시대지 실제로 기대 수명은 한 83세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정확하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기대 수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출생부터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그 연수를 얘기하는 아주 네. 단순한 지표입니다. 네. 근데 이제 오래 산다고 해서 이게 그 삶의 질과 연결돼서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도입된 개념이 건강 수명 개념입니다. 건강 수명 개념이라는 거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본인 스스로 활동하면서 하고 싶은 것, 의미 있는 것을 하면서 독립적으로 사는 때까지의 그런 수명을 얘기하는 게 바로 건강 수명입니다. 그런데 이 그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과의 그 격차가 약 1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수명은 지금 현재 한 73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10년간의 격차는 우리가 이 노인분들이 어르신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집 바깥으로 자유스럽게 다니지 못하고 그 의존적으로 산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개인적으로나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또 최근에는 그래요. 고모님 라이프 데이터라는 개념도 논의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라이프 데이터는 또 뭔가요? 네, 그러니까 이 건강 수명과 우리가 기대 수명은 얼만큼 오래 사느냐의 그런 수명 개념이라고 한다면 예. 이 삶의 질 차원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래 사는 그렇게 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다음에 어떤 활동을 하고 내가 독립적으로 살았느냐가 중요해지면서 네. 그래서 이 건강에다가 정신건강, 그다음에 얼마나 사회에 참여했느냐, 그다음에 경제적 안정성은 어땠느냐, 주거 환경은 어땠느냐, 그 사람의 생활 환경은 어땠느냐, 여가 활동은 어땠느냐까지 포함하는 굉장히 다차원적인 삶의 부분을 그런 지표로 만들어서 이제 분석하고 이걸 정책에 반영하고자 만든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은 이제 삶의 질하고 이제 직결이 되는 거고 네. 작업 치료학의 그런 학문적인 본질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수명 연장에 머무르지 않고 뭐 어떻게 살았는가,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았는가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네, 볼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독립적으로 내가 끝까지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하면서 살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럴 때 이제 그런 지표들을 그래요. 본다는 얘기입니다. 경험. 그렇군요. 기능들은 이제 개량화해가지고 이렇게 정보로 볼 수 있는 그런 거네요. 네. 예,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고모님께서 나와주셨는데, 고모님이 생각할 때, 그렇다면, 건강한 노화. 예, 요거는 뭐 어떻게, 피부가 팽팽해야 됩니까? 지금도 굉장히 팽팽하신데요. 무릎 관절이 좋아야 되나요? 어떤 거라고 보세요? 다 좋습니다. 그런 기능적으로 신체 기능이나 뭐 인지나 정신 기능이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잘 연결해서 내가 일상생활을 끝까지 하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활동을 끝까지 하면서 스스로 하면서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바로 건강한 노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에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건강한 노화를 위한 작업치료사의 또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 신체적인 기능이나 인지 기능과 같은 기능뿐만 아니라 이 기능을 일상생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존엄하게 내가 살던 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실현시켜주는 게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박권님께서도 계속 많이 말씀하시고 저희가 제일 많이 얘기했던 초고령 사회에서 네. 앞으로 이 작업치료도 계속해서 뭐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렇지. 발전해 달라져야 나가고 되겠지. 개선이 돼야겠죠? 이런 방향성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제 여태까지는 작업치료사가 주로 병원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다면 네. 앞으로 초고령 사회에서 모든 분들이 병원에 계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 네. 본인이 살던 그런 환경 내에서 네.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작업치료사도 병원을 벗어나서 지역사회와 방문 재활이나 재택 의료를 통해서 그런 네. 것들이 가능하도록 돕는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법이나 제도적으로 많이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개선돼야 되는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맞아요. 대중화됐으면 네, 좋겠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병원에 어렵게 예약해서 날짜 잡아서 가서 또 처방을 또 받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쉽게 만나볼 수 있었어요. 네. 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네. 기원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재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좀 현실화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해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지역사회 재활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학교 정신건강 부분에서 작업치료사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아직 법과 제도적으로 위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돌봄이나 이런 그 정부에서 주도하는 여러 가지 의료 시스템 내에서 작업치료사가 그런 인력 기준에 이제 들어가거나 배치되거나 하는 것들이 선행되면 많은 분들이 작업치료 서비스를 받고 삶의 질이 높은 그런 삶을 영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이 집에서 이제 좀 치료받고 재활치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집에서 하는 걸 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편안해 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 뭐 재가라고 그러나요? 네, 집에서 네. 받는 거를? 그런 쪽으로 앞으로 좀 변화가 좀 돼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치료는 예. 일상생활 내에서 이제 병원에서의 치료랑 다르게 네. 실질적인 생활 내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잘 이렇게 제안을 해주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환경을 수정해주는 거, 집안 환경을 좀 더 활동하기 편하게 수정해드리고, 그다음에 보조 도구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편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돕고, 그다음에 가족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도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찾아가는 작업치료가 하는 일이라고 볼 수 돼야 있겠습니다. 이제 뭐 법적인 그런 제도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면 더 네. 많은 분들이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찾아가는 재활치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저 수행능력 평가 항목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전에는 주로 병원에서 이런 작업치료가 시행이 됐다면 이제 찾아가는 작업치료는 실제 그 집안 환경 내에서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이제 우선 평가를 하겠죠. 화장실 이용은 잘 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집안 내에 뭔가 낙상의 위험이 있는 것들은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한 다음에 그런 동선이라든가 그런 위험물 같은 것들을 없애주는 이런 그 환경 디자인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조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을 편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보조 도구들을 사용하는 법을 이제 교육시켜드리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최대한 남아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네.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일 이런 것들을 이제 네. 주로 찾아가는 작업실에서는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형화된 평가가 아니라 좀 맞춤형, 상황에 따른 맞춤형 그런 기준이 적용이 네, 물론 되는 그렇기도 건가요? 하고요. 작업치료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평가도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뭐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해서 한 60점 이하면 독립성이 부족하고 이런 이 도움이 필요하다와 같은 그런 그 정량화된 지표가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오늘 편안하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양한 평가 도구, 일상생활 동작뿐만 아니라 수단적으로 내가 집 바깥에서의 그런 지역사회 내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평가 지표들도 있고 네. 다양한 인지 기능에 대한 평가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인지 기능에 대한 평가라든가 신체 기능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먼저 시행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좀 더 맞춤형으로 네네 맞춤형으로 이제 그 솔루션으로 이런 치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그래요. 꼭 좀 효과적인 개선을 네,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통합적인 돌봄 체계에서 작업 치료의 구체적인 역할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작업치료는 말씀드린다시피 굉장히 그 기능, 신체 기능이나 인지 기능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평가는 작업치료사가 굉장히
폭넓게 잘 하고 있는 그런 그 직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체 기능, 뭐 관절 가동 범위라든가 근육의 힘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펑셔널 모빌리티라고 해서 기능적으로 얼만큼 움직일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인지 수준 어느 정도가 됐느냐, 네. 먹는 것과 관련돼서 이분의 그런 근육의 기능은 어떤지 굉장히 다양한 부분을 평가를 합니다. 식사까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기능을 평가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는 치료를 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일상생활과 연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기능을 이용해서 네. 실질적인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부분을 접근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기능에 대한 그 평가는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인지나 신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평가를 잘하는 직종으로 저희 그 재활 인력 중에서도 손꼽히는 그런 직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작업 치료가 이제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뭐 협회만의 힘으로도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특히 정부 쪽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나 어떤 제도적으로 좀 뭔가 이런 것들이 좀 기반이 확충이 되면 좋겠다. 보완을 해주면 좋겠다. 네. 이런 것들은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게 또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작업치료사가 원래는 의료기사 중에 한 그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의료적인 부분에 묶여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데 좀 제한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그 법 안에 이제 포함되는 걸 통해서 지역사회 내에서도 충분히 작업치료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법과 제도의 정비가 정말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 대한작업치료사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고문이지만 대한작업치료사협회에서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업치료가 아직 그 사회자님들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그렇게 쉽게 한눈에 딱 직관적으로 와 닿는 그런 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것들을 그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홍보가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런 일환으로 오늘 저도 이 자리에 나왔는데 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또 이제 초고령 사회로 들어선 만큼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앞으로 뭐 우리가 계속 얘기해 왔던 대로 더욱더 많아질 것 같거든요. 맞아요. 자, 작업치료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고령사에서는 단순히 기능 회복이 아니라 이게 삶의 질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령 사회이다 보니까 노인에 대한 그 이해를 높이는 게 이제 작업치료사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작업치료사가 일을 하는데 이런 초고령 사회에 도움이 되는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노인에 대한 그 이해가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어르신들의 정서적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특성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게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한 이 그런 그 초고령 사회에서의 그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학제 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학제 팀으로 이제 일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전문성을 키우고 또 이 의사소통을 잘하는 능력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영역들이 맡아 있는 부분들을 잘 연결해서 통합적으로 네. 도움을 드리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는 요즘에 이제 AI 시대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스마트 케어와 같은 돌봄에 있어서도 스마트 케어라든가 디지털 기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에 잘 그 대응을 해서 새로운 이런 그 변화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작업치료사들이 전문성을 키우는 네. 그런 그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계속 듣다가 이제 궁금한 게 이 가장 큰 범주가 재활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재활에 들어가는데 물리치료랑 작업치료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물리치료는 주로 이제 신체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죠. 뭐 통증이라든가 움직임에 관련된 거, 뭐 걷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중점을 둔다면 작업치료는 좀 더 포괄적으로 이 인간을 보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단지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능력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능력이 있고 네. 판단하거나 계획하거나 하는 그런 기억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서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작업치료사이기 때문에 물리치료보다는 좀 더 다양한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상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좋은 활동을 제안해주고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이제 관심이 많이 네. 생기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제가 또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또 질문을 또 드렸습니다. 네. 예. 근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방송을 보시기 전에는 사실은 이 작업치료사에 대해서 아는 분들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더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자, 이 대중에게 작업치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이렇게 제가 방송에 나온 것처럼 그렇죠. 너무 잘하셨죠. 네, 이 작업 치료를 알리는 것들 중요하기도 하겠고요. 네. 협회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작업 치료사가 이런 보건 인력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그 제도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도 중요하겠고, 네. 작업 치료사들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하는 일들을 뭐 SNS라든가 그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 올려서 네. 홍보하고 네.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가깝게 국민들 곁으로 다가가는 그런 작업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저희도 반성하고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 방송 보시고 알게 되셨을 거고, 네네. 더욱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개인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은 또 많은 분들에게 그 움직임이 또 닿을 수 있겠죠. 또 개인적으로 저는 작업치료사분들을 좀 많이 뵀었어요. 이제 네. 가족과 함께 병원을 좀 방문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때마다 참 전문적이시고 따뜻하시고 너무나 친절하시고 좀 마음으로 일하신다는 생각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회적 약자,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돕다 보니까 저희 학교에서 지금 졸업생이 한 1000명 정도 나왔는데 다 보면 인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직종이랑 비교해서도 참 착하고 남을 맞아요. 도와주려고 하는 네. 그런 마음을 가진 굉장히 정말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직종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네. 미래 사회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좋은 직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 전에 이제 제가 살짝 여쭤봤는데 월급은 그렇게 세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개선이 돼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명감이 그만큼 필요한 직업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월급은 지금 뭐 그렇게 많다고 뭐 평균적으로 많다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 외에 이제 앞으로 고령 사회 여러 가지 고령 친화 사업이 또 이제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그 작업치료사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뭐 이렇게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너무 희생만 하고 봉사하는 직업이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정말 내가 전문적으로 돈도 벌지만 또 굉장히 사업을 통해서 또 잘 살 수 있는 그런 직업이다라는 맞아요. 것도 같이 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고령화 사회, 초고령 사회에 맞물려서 좀 비전이 더 네, 강력해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네, 흐름인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비전이 있는 분명히 네, 그렇습니다.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이 직업도 직업이지만 또 이 작업 치료가 발전을 하면서 우리 초고령 사회에 어떤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 작업 치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용적인 재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곁에서 실용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래서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주고 궁극적으로는 존엄성을 지켜주는 그런 실용적인 재활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그냥 한 문장으로 딱 네. 압축해 주시는 것 같아요. 실용적이라는 거를 네. 실용적인 재활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재활의 중요성, 그 안에서도 작업 치료의 어떤 오늘 중요성과 기능 이런 것들 그리고 앞으로 네.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자세하게 좀 해주셨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건강하게 좀 삶을 이제는 몇 살까지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몇 살까지 우리가 어떻게 좀 잘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지침? 그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하나 얘기해 주시죠. 네. 네, 알려주세요. 그 지침은 저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는데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3년 있으면 은퇴를 하고 공식적으로 이제 노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실천하고 있는 것인데 예. 한번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첫 번째는 그 간단한 신체 활동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닌다거나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뭐 끊임없이 움직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또 오늘 아침에도 저는 이제 양치질을 하면서 항상 스쿼트를 합니다. 오. 스쿼트를 뭐
않으면 100개까지 네.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목표로 삼고 그걸 꼭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의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서 네. 그런 것들을 하고요. 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호기심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이 계속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네. 나이가 들수록 그냥 과거에 집착하고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지 않다 보면 네. 굉장히 더 떨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저하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호기심을 유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걸 배운다거나 새로운 방법을 좀 시도해 본다거나 새로운 사람을 사귀어 본다거나 하는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인지를 강화하는 그런 프로그램 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서적인 부분인데요. 네. 느슨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느슨한 인간. 우리가 보통은 굉장히 좁고 깊은 인간관계에 좀 집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위크 커넥션, 위크 네트워크가 굉장히 그 정서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폭넓게 여러 사람과 이제 교제하면서 가볍게 안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네.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고령자의 그런 고립감이라든가 우울감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체, 그다음에 인지, 정서적인 부분에서 이 세 가지를 잘 실천하시면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저도 실천하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실천해야겠네요. 신체, 인지, 그리고 정서. 정서, 신체, 인지, 정서. 정서. 이렇게 또 중요한 거 세 가지를 또 네. 말씀해 감사합니다.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해주시고 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장기현 고문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는 만큼 밝아지는 시니어 라이프. 저희 시니어 라이프원에서는 우리 시니어분들께 더 유익하고 즐거운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